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일단 지난주 했던 거 한번 봐볼게요. 우리 정책에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거죠. 임대주택 정책. 자, 일단 임대주택 정책은 크게 두 개만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원래 크게 세 개 있죠. 임대료 규제, 두 번째 공공임대, 세 번째 한 개 더. 뭐 있죠? 자, 다시 주택에 대한 정책이 크게 세 개 있죠.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용 규제.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뭐죠? 이용 규제라고요. 그 직접 뭐예요? 국가에서 만들어야지. 공공임대. 간접 개입은 돈이지. 뭘 줘야 돼? 돈 주는 거. 보조금이지. 그러니까 크게 세 개예요. 자, 제일 먼저 보니까 임대료 규제. 그다음에 임대료 뭐요? 보조금.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임대주택은 중요한 게 단기, 장기를 구분하시라고요. 집을 짓는 장기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묻는 게 여기 있는 단기와 장기가 있으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단기는 무조건 수요만 이동 있는 거지. 그죠? 장기는 누가 이동합니까? 공급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보니까요. 여기 임대료 기준은 뭐 있습니까? 단기는 수요 뭐하죠? 수요? 예. 그 다음에 장기는 공급 뭐하죠? 그러니까 규제가 되어진 만큼, 즉 월세를 그만큼 낮춘 만큼 집을 갖고 있는 이 공급자 손해 보겠죠. 손해 본 것만큼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임대료 보조금을 주면 어쨌든 수요도 뭡니까? 늘어나고 공급도 뭐하죠? 이렇게 정리하시라고요. 자, 물론 여기서 보니까 임대료 규제에서 특히 이제 이 장기가 중요한데, 자, 물론 그 외에 뭐 있는 건 첫 번째 이겁니다. 기존 임차인은 이동할 것인가? 임차인. 얘 이동합니까? 단기는? 이동하죠. 그죠? 장기는요?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규제 효과에는 있다, 없다. 물론 그거 입에 볼 게 이제 뭐 장기에 볼 게 뭐 있습니까? 공급자가 손해보는 경우 세 가지 행동을 취하죠. 첫 번째 공급 줄이겠다. 두 번째 투자 안 하겠다. 세 번째 뭐 있습니까? 기존 임대주택이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넘어갈 것이다. 또한 주택에 대한 질은 떨어지겠다. 그죠? 자, 반대 거꾸로 보니까 여기 있는 두 번째 또 장기에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기존 인천 이동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항상 초과 수요가 발생되어진 결과 암시장이 존재하니까 결국 이중각이 발생하죠.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해서 어떤 이 신규로 넘어가니까 이동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조금 정책은 이거 200 기본 내용이 있죠. 결국은 보조금이 지급되어진 만큼 소득이 내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뭐 있습니까? 주택에 대한 소비도 많아질 뿐더러 다른 소비 증가되겠죠. 또 보조금 지급 방법이 두 개 있죠. 수요자 보조와 공급자 보조 있는데 훨씬 더 주거 선택의 자유, 폭이 자유로운 게 소비자 보조죠. 그러니까 소비자 보조 방식 그게 두 가지 방식 있지 않습니까? 현금을 주는 방식과 바우처, 즉 카드, 집세 보조 두 개 있는데 이때 효용적인 측면이 더 큰 게 현금 보조고 거꾸로 집세 보조는 뭐 있습니까? 정책 효과가 더 좋겠다죠. 자, 그런 거만 쭉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조세 귀착. 자, 세금은 중요한 건 조세는 어쨌든 세금 등이 부과되어진 만큼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둘 다 손해보는 거죠. 그 말 뜻은 결국 뭐 이 말 아닙니까? 세금이 부과되어진 만큼 결국은 여기 있는 공급 뭐죠?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되어진 결과 수요자는 더 높은 돈을 지불할 것이고 공급자는 자기 손에 지는 금액이 더 적겠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이익료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실제 가장 많이 묻는 뭐냐 이거 묻습니다. 조세 귀착은 결국은 누구한테 제일 많이 귀착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했기 때문에 우리 탄력성을 쭉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탄력성 기준은 1이다. 1보다 작을 수도 1보다 클 수 있는데 더 작은 게 뭐냐? 0이 될 것이고 더 큰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뭐 안 되겠다죠? 항상 극단적인 값은 무조건 앞에 완전이란 말이 무조건 붙어 있더라. 완전히. 그래서 작은 건 뭐죠? 비탄력. 큰 건 뭐죠?
여러 정리하시면서 이때 보니까 우리 기울기가 보니까 항상 비탄력이 더 급경사죠. 탄력이 더 완만하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 결국은 수지가 아닙니까? 완전 탄력은 수평이죠. 이 말은 결국은 완전 비탄력이 된 결국은 누가 불변이죠? 아니 여기 뭐지? 양이지 양. 그죠? 이러시면 될까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고 수요가 증가했을 때 또는 공급이 수요 감소했을 때 누가 불변될 묻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꾸로 완전 탄력은 뭐죠? 수평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불변입니까? 가격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시면 되죠. 만약에 수요가 완전 탄력이고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면 누가 불변될 것이 이걸 항상 시험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탄력과 비탄력 누가 더 많이 냅니까? 얘가 더 많이 내는 거지. 비탄력이 탄력보다. 그죠? 그래서 얘는 적게 내는데 완전 비탄력은 더 많은 세금 낼 거 아니죠? 이 말은 결국은 얘가 모든 세금 낸다 보시면 돼요. 거꾸로 완전 탄력은 전혀 세금 내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실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탄력과 이 탄력에서 있죠. 우리 보통 문제가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문제 한 두 개를 맞출 수 있다고 어쨌든. 예,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묻는 게 이거죠. 그거 왜 뭐 있는가면 모든 주택 가격에 일률적 세율 등을 부과하면 이건 절대 역진세 절대 형평과세 아니에요. 그래 보시면서 해결 방식이 뭐 있냐? 차등과세. 즉 한국이 왜 보니까 모든 주택에 일률적 세율을 부과하지 않고 결국은 차등과세 즉 누진세 부과할 것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진세를 부과해야만 결국 뭐 있으면 이게 형평과세 된다는 그 말 뜻입니다. 그래 보시고 있죠.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투자로 넘어가면요. 예, 첫 번째 지렛대 효과가 있죠. 그죠? 자, 일단 지렛대는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항상 개념 나왔을 때 무조건 뭐 나와야 됩니까? 이 말이지. 그러니까 뒷말은 전혀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전에 문제 풀어봤지만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죠. 융자를 이용해서 즉 돈을 타인의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대출 금리가 집가 상승 훨씬 높더라. 그래서 자본 손실 보았다. 이거 지렛대 맞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말에서 뭐 있습니까? 내가 손해 본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지. 무조건 앞에 뭐 있습니까? 융자 이용 타인 돈이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지렛대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지렛대에 대한 이제 종류가 3개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걸 굳이 암기를 하지 말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 금리가 싼 만큼 난 이익 보는 거 아니에요? 은행 금리가 비싼 만큼 난 손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본다 이게 정이고 내가 손해 본다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 지렛대 보니까 중간에 뭐 있습니까? 총 자본수익이 있다 가정을 두고요. 여기 있는 저당과 항상 저당, 그다음에 지분. 요 둘관계가 돼요. 둘관계. 그죠? 그래서 요 둘관계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얘가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는 거지. 그럼 내가 이익을 본다? 정. 손해 본다? 보죠. 그죠? 그래서 요 지분수익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는 다른 말로 정이 될 것이죠. 이렇다면요. 내가 손해 본다. 이게 뭐 있어? 부가 될 거 아니에요? 이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 정과 부에 대한 설명 중요하겠지만 물론 영지렛대는 몽땅 다 수익 같은 거죠. 자, 이때 보니까 요거 묻는 겁니다. 타인의 돈, 즉 부채를 갖다가 부채 활용이 남 돈을 많이 이용되면 가장 큰 단점은 나중에 원금 이자 갚는 게 어렵죠. 즉 채무 불행에 대한 위험은 무조건 커지는 거예요. 위험은 커지는데 이때 요 지분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암기하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현재 내가 남 돈을 빌려 무조건 이익을 본대. 이익을 본다면 남 돈을 더 많이 빌려가겠습니까? 더 적은 돈 빌려가겠습니까? 많이 빌려가죠. 왜? 더 높은 수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타인의 돈을 많이 이용한 만큼 지분수익이 훨씬 뭐 있습니까? 올라가죠. 거꾸로 남 돈 빌린 만큼 내가 손해봤거든요. 그 손해보면 절대 남 돈을 적게 빌려갈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결국은 돈을 많이 이용한 만큼 더 큰 손해 보거든. 더 큰 손해 본다 이 말은 지분수익이 더 뭐요? 하락한다는 거지.
자, 영지에 따른 변화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이래 좀 정리해 보시고. 우리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 수업에는 좀 잘못한 게 있어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 그 계산 문제 보니까 총 자본 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요 지분과 저당이 있거든요. 이거 좀 수정할게요. 총 자본 10억이란 돈을 빌려 갔는데 이때 나왔던 수익이 보니까 2억이 나오더라. 근데 요 지분이 보니까 얼마인가요? 지분이 6억 4억이고 6억이 아니라 저당 6억입니다. 아마 지난주 수업했던 거. 그래서 금리가 10%일 때, 20%일 때, 25%일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아마 제가 표현을 좀 잘못된 것 같아 보니까 요건 이렇게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각각 있는 지분수익이 얼마 들 것인가 이렇게 지난 수업했는데 아마 제가 이걸 반대로 설명된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핵심 이거예요. 예, 저당을 6억 빌리고 내 돈 4억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수익 구할 수 있지 이제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 100% 시험 나오니까요. 자, 그래 보시고 두 번째 예, 지렛대 효과 말고 한 개 더 있죠. 투자 뭐가 있습니까? 위험. 그러니까 위험을 봤을 때 첫 번째 이겁니다. 위험에 대한 개념이 뭐냐? 개념이. 그래서 위험이란 것은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정도죠. 이때 위험에 대한 뭐 있습니까?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은 항상 공부할 때 전에 했지만 요 제목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죠. 그죠? 항상 나온 똑같은 글자가 뒤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상 위험은 사업 들어야 되고 거꾸로 뭐 법률상 위험 법률 들어야 되죠. 다음에 이런 거 적용되지 않는 게 총 4개 있습니다. 유동성은 현금화되는 과정 나야 될 것이고 금융은 무조건 남돈, 부채, 대출 또는 뭐 저기 있는 지렛대 효과 즉 남돈을 많이 활용함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원금 즉 채무 불행에 대한 위험이 있는 곳이 금융상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운영상 위험이 있죠. 뭐 근로자 파업이란지 뭐 관리 소홀 같은 게 있죠. 이 전부 다 이건 운영상 위험이고 인플레이션 결국에 물가 상승 화폐 물가 상승 화폐가 하락이죠. 그런 거 마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험에 대한 처리 방법이 있죠. 있는데 얘는 중요한 게 물론 위험에 대한 관리도 있으면 관리가 있는데 훨씬 더 중요한 얘가 더 중요한 그 처리 방식이. 그래서 거기 3개 중에 2개만 좀 정리하시라고. 그 중에 보수적 예측 방식과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 자,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보수적 예측 방식은 가장 중요한 게 수익을 투자할 때 수익이 될 수면 낮은 걸 선택하죠. 이 말은 같은 말은 기대 수익을 하향 조정하더라 이겁니다. 거꾸로 이제 뭐 위험 조정 할인율은 투자 대상들 중 위험이 큰 만큼 더 높은 할인율, 그러니까 높은 할인율입니다. 같은 말이 요구 수익을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우리 지난주에 총 요 4개, 이 4개는 100% 시험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래 보시고 이제 오늘 할 것은 예, 자 수익률 133페이지. 자, 일단 천재 133페이지요. 지금 하고 있는 수익률도 자 일단 얘는 수익률과 가치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사실 포인트는 뭔지 압니까? 수익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 자 첫 번째 우리 수익률 좀 정리해 볼까요? 수익률 우리 아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총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또 뭐 있습니까? 저당 수익률은 등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자 어쨌든 공식이 이거죠. 투자분의 뭐가 됩니까? 근데 실제 우리 수익률은 중요한 게 여기 세 개 중요합니다. 자 일단 맨 먼저 실현 수익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세 번째 요구 수익률. 자 우리 작년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요 관계 중 어떤 게 더 클 때 투자할 것인가 묻는 건데 맨 먼저
요 각각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하시라고요. 우리 중개사무소 가보니까요. 우리 학원 요거 살 건데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오냐 물어본다고. 물어보니까 뭐 있으면 중개업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과거에 보니까 얘가 10% 수익이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제 여기 있는 창원의 경기 좋아질 거니까 향후에 아마 한 12% 정도 수익이 아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통 말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이런 걸 자꾸 암기하지 말고 우리 말 번역하시라고. 그대로 번역하시면 돼. 실현되었다 이거지. 말뜻이. 그 실현되었다 이 말은 이미 달성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10% 수익이 나왔다. 이게 무슨 수익이요? 이게 실현 수익이지. 그죠? 표현상에서. 근데 문제는 요거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기대란 건 내가 기대한다 이런 생각하면 왠지 느낌이 내가 바란다 이 말 뜻 아닙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원래 기대란 말이 원래 이 말이죠. expect 그 다음에 race인데 이 말 뜻은 우리 물론 기대란 말 되지만 우리 다른 말은 이게 무슨 말 뜻입니까? 예상된 내 말 뜻이거든.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기대 수익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걸 이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예상된다 이거죠. 이 정도 나올 거라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수익률 같은 말 기대 수익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야? 아마 이렇게 12% 정도 아마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예측해 보는 거지. 이런 게 뭐냐? 이게 곧 기대 수익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 뭐합니까? 내 입장에서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 투자할까 말까 내가 이제 이 판단할 때 내가 바라는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바란다 이런 게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요구 수익이라고. 내가 요구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자, 이 말입니다. 예, 중개업자 보니까 10%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12% 정도 수익이 나오겠다. 이렇게 말한 게 곧 이게 실현수익 기대수익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 입장에선 나는 이 정도 나면 내가 투자하겠다. 내가 바라는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바란다. 내가 요구하는 거지. 그죠? 이런 게 요구수익을 심해서. 그러면 자, 개념 딱 물었을 때 뭐 있습니까? 기대수익은 이렇게 예상된다 이거지. 여기 포인트 같은데? 느낌상? 거꾸로 요구수익은 뭐 있습니까? 누가? 투자자가 결국은 바라는 수익이죠. 그죠? 본다면. 그래서 실제로 시험 나면 결국은 기대란 건 무조건 이 말로 돼.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로부터 가는데 이런 말은 사실 큰 의미 없거든요. 앞에 있는 이 말이 무조건 들어와야 돼. 항상. 포인트가. 얘는 뭐 있습니까? 무조건 투자자가 바란다. 이런 말 나온다고. 자,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이 개념을 좀 정확히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저 집에 있는 애가 있는데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결국 일종의 투자자인데 얘가 내일 시험 칠 거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얘가 이 정도 점수를 맞아올 것 같대. 한 75점 정도. 여기에 뭐 예상되는 점수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이게 무슨 점수? 여기 기대 점수라고. 엄마가 얘한테 바라는 점수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 엄마가 얘한테 요구한다 이거지. 표현 자체가. 그래서 요 정도 점수를 바라는데요. 이런 게 무슨 점수? 그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해볼게요. 내가 이 건물을 살까 말 고민 중인데 이 건물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수익이 무슨 수익이에요? 여기 기대 수익이지. 그죠? 이 건물 나한테 오는 거니까. 거꾸로 뭐 있습니까? 내가 이 건물을 바란다. 나는 결국 투자자입니다. 바란다 이게 뭐죠? 요구 수익이지. 그 의미를 자꾸 정확히 구분하시라고. 그러면 기대 수익 결국은 이 건물 자체에서 난 수익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 나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기대 수익은 내부 수익이란 용어를 쓴다는 거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자, 보세요. 엄마가 얘한테 바란 요 점수는 얘한테 바란 최대한 점수입니까? 최소한 점수입니까? 응? 얘가 이 정도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거지. 이 말은
소환의 점수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구 수익, 요구 점수라는 건 결국 뭐 있습니까? 투자자가 발할 수 있는 채. 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요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좀 더 할 건데 기대 수익은 요구 수익은 우리 한번 봐보죠. 자, 얘가 요 정도 점수를 맞아올 것 같은데 그럼 모든 엄마가 똑같은 이 점수 요구합니까? 그래요? 모든 엄마가 다 틀릴 것 같은데? 어떤 엄마는 요 정도만 충분히 만족할 것 같은데? 어떤 엄마 이렇게 받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똑같은 투자 대상 가지고 투자자만 받을 수 있는 요구수익 다 같습니까? 다 틀리 투자마다. 그 다 틀린 이 말이 결국 뭐 있습니까? 요구수익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이지. 그래서 항상 나오던 요구수익은 주관적 수익입니다. 요걸 기억하시고. 그럼 뭐 반대로 요 기대수익 제가 좀 더 계산 문제 풀 거예요. 풀 건데 요건 반드시 객관적 수익, 객관적. 그러니까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거 할 겁니다. 투자할까 말까 요거 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 투자 유무 판단했을 때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 중에 누가 더 클 때 투자할까 말까 하는 거요. 요걸 먼저 할게요. 자, 분명히 보세요. 자, 이 현재 보니까 얘가 75점 정도 맞을 것 같은데 엄마는 현재 85점 바르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얘가 오늘 밤에 잠장이 좀 걸렸죠. 뭔가 좀 집안이 좀 불편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 맞아왔을 때 기분 좋은 건데 실제 점수는 이렇게 맞아올 거 아니에요. 결국 얘가 좀 불편한 거죠. 만약 얘가 이렇게 맞아온다면 기분 좋은 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누가 더 클 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라 이 말입니다. 나라면 요거 이상만 주면 투자할게 이 말이 결국 요구수익이라고. 그래서 85점 이상만 나오면 결국은 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결국은 이거 이상 주고 있는 거지. 그죠? 항상 보니까 누가 더 큽니까? 기대가 더 클 때 투자하더라. 투자 채택. 거꾸로 요구수익이 더 크면 투자합니까? 안 하겠죠? 얘를 정리하시라고. 그런데 이 지문이 우리 과거에 7회 때 8회 때 여러 번 시험 나왔었는데 웃기는 게 거의 시험 안 내다 보니까 작년에 한 번 낸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거요. 물어볼게 이제. 여보세요.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 중에 누가 더 크면 투자합니까? 요구 수익과 실현 수익 중에 누가 더 크면 투자합니까? 이게 7, 8회 때 20년 전에 여러 번 시험 나왔던 게 작년에 나왔던데 누가 더 크면 투자합니까? 둘 중에서 어차피 찍을 거니까 이게 더 커야 됩니까? 해볼까? 자, 보세요. 실현 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기대 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요구 수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과거에 10%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이 말이지. 앞으로 12%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 말 뜻 아닙니까? 그거 투자합니까? 해요? 내가 바라는 수익이 14%인데? 응? 내가 바라는 수익은 이거 8%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 두 개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실현 수익은 죽은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오기 예측해 보는 거지. 우리 실제 중요한 건 이미 나왔던 수익이 중요합니까?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중요합니까?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항상 비교할 게 뭐 있습니까? 요 두 개를 서로 비교해 주는 거지. 이렇게는 비교 안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뒤에 현재 요구 수익이 있냐고 여기서 없잖아. 판단 못 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현재 보니까 실현수익이 10%인데 요구수익이 보니까 8%다.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 중요한 건 내가 받는 수익 알 수 있어. 근데 이 건물이 장래 예상되는 수익 알고 있냐고. 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비교는 이렇게 비교하지 이렇게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즉 이 말 뜻은 뭔가 하면 이렇게 묻는 순간 누가 더 크든 작든 없이 무조건 문장 성립 안 되는 지문 그 말 뜻이야. 그래서 나오는 뜻이 무조건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 지문 우리 과거에 진짜 22년 전에 7회 때 8회 때 나왔던 지문이 이게. 근데 작년에 보니까 여기 딱 한번 뜨더라고 또. 그러니까 많은 사람 착각을 꽤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실현수익 그냥 이 어떤 과거에 있는 수익이니까 이건 어떤 참고사항이지 이 자체 결국 뭐 있으면 어떤 투자 유무에 대한 잣대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 뭐 딱히 어떤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게 분명히 기대 수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요구 수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요구 수익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 요구 수익은 꽤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요구 수익은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공식을 먼저 기억하시라고. 공식을. 자, 우리 아마 거기 설명돼 있지만 자, 일단 요것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34페이지 거기 설명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구 수익은 요것만 기억하시라고요. 요구 수익 같은 말이 뭐냐 묻거든. 위험, 조정, 할인율 요 같은 말이에요. 어떤 책들을 보니까 위험 조정률이라고 쓴답니다. 위험 조정률. 자, 다시 아까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거 있죠? 보세요. 위험에 대한 처리 방식은 보수적 예측 방식과 위험 조정 할인율이 있지. 그래서 항상 위험 조정 할인율은 뭐 있습니까? 요구식을 쓴 거 아닙니까? 요 같은 말이에요.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요구식 대신 위험 조정률이라고 쓰기도 해요. 자, 일단 공식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요구식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률 또는 위험 할정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한다는 거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사람들 항상 투자할까 말까 판단할 때 이렇게 하죠. 자, 몇 프로 정도 결국 내가 받는 수익인데 내가 받는 수익은 항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얼마 더 주면 내가 투자한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누구란 걸 뭐를 기준 잡으려는 거예요. 알파는 이해되겠어. 다시 해볼게요. 자, 저축한다면 예상되는 수익이 3% 정도 수익이 예상된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보니까 내가 주식을 투자한다면 3%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면 둘 중에 어느 거 투자할 거요? 저축이죠. 왜 그렇습니까? 안전한 이 말은 주식이 훨씬 더 얘보다 위험이 크다. 그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위험이란 말 뜻이 뭐예요? 위험. 주구장창 위험은 투자시 이거야. 얘 말 뜻이 뭔데? 오늘 예상되는 수업 시간 몇 시? 몇 시? 네? 5시. 실제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상된 결과와 실제 결과 달라지는 거지. 자,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다시 해볼게요. 은행이란 건 다시 해볼게요. 자, 은행은 이 말이지. 야, 내가 현재 저축할 건데 어느 정도 수익을 줄래 물어보니까 저축하면 3% 주겠다. 이건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 아닙니까? 언제? 1년 후에 줄 수 있는 수익이라고. 그래서 저축한 결과 실제 1년 딱 경과 결국 몇 프로 수익을 줍니까?
3%죠. 여기 실제 수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똑같잖아. 차이가 있냐고. 없지. 없는 게 위험이 없다 이 말 뜻 아닙니까? 위험이 없다 이 말 뜻이 뭔데? 무위험이잖아. 근데 주식은 우리가 8% 정도 수익이 예상되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수익은 매번 똑같을 수는 없는 거지. 더 적은 수익, 더 많은 수익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 차이가 있는 게 뭐요? 위험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이게 위험이라고. 이게 안전하다, 이게 위험이 크다 그 말 뜻이라고. 그러면 현재 보니까 요 주식이 결국은 저축보다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얼마 있냐 보니까 이게 예측해 보니까 자 우리 위험 측정할 수 있죠 이거? 위험 측정할 수 있죠? 측정 방식이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가. 위험 측정 방식. 네? 표준 편차 분산 있는 거 아니야? 하여튼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예, 측정해보면 이게 2% 정도 있더라. 2%. 그러면 중요한 건 자 내가 주식을 투자할 때 위험이 현재 2% 있으면 저축보다 예, 얘는 어느 정도 수익이 이상 나와야 됩니까? 내가 투자할 때? 요거 이상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축보다 현재 주식의 위험이 2% 더 있대. 뭐 적어도 내 주식을 투자할 때 이거 이상 나와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곧 이건 내가 바라는 수익 아닙니까? 그죠? 내가 바라는 수익이 무슨 수익인데? 요거 수익이지. 그거 보세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요구 수익은 저축은 반드시 예상되는 수익이 똑같은 거지. 여기에 뭐라고? 에다가 뭐 포함된 거요? 위험 포함된 거지. 그러니까 요 공식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요. 다시 해볼게요. 자, 요구 수익은 위험이 주어지면 위험을 조정한 후에 나왔던 뭐요? 수익률이지. 5%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을 조정한 후에 나왔던 할인율 같은 수익률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 조정률 같은 말이 요구 수익입니다. 이걸 먼저 아시라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요구식은 주관적, 객관적. 그리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험에 잘 안 낼 건데, 예? 안 낼 건데 여기에 뭐 있으면 주관적인데 과학적이다, 비과학적. 예? 느낌이 좀 이따 보자고요. 이게 웃기는 게 하여튼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요구 수익은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 같은 무위험에다가 네, 실제 수익이 달라질 수 있지. 달라진 게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요구 수익이 나오더라. 이 공식을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잘 보세요.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은요. 커집니까? 산수. 요 두 개 대주는 거야. 사람들 보니까 자 해볼게. 여기 3%면 얘가 0입니다. 얘 얼마요? 3%. 여기 2%면 2%지. 자, 그 다음에 무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은요? 네? 여기 자 이게 0이라 치자고. 3%면 3%, 2%면 2%지. 그죠? 그럼 이게 우리 과거에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고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시험 나왔거든요. 첫 번째 보니까 여기 있는 무위험과 요구 수익 무슨 관계? 여기 두 번 시험 나왔어. 진짜. 그러니까 작년 시험 나왔던 거 나왔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구 수익과 위험 무슨 관계?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 그런데 자 일단 요 문제 요 지문이 있죠. 여기 한 4번 나왔거든. 4번 여기 2번 나왔어.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제 이 더 이상 사실 시험 낼 게 없거든. 그건 나 같으면요. 나 같으면 여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거 낼 것 같아.
무위험과 위험 할증은 비례 반비례. 생각 잘해. 그러니까 이건 각각의 개별 변수지. 그죠? 아니 물어보자고요. 예. 자, 방수가 많을수록, 예? 방수가 많을수록 저기 있는 화장실 수는요 대체로 많겠지. 이건 연관성이 있어. 그런데 방수가 많으면 무조건 복도식입니까 계단식입니까? 아니, 방수가 많으면 복도식의 계단식이에요.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야? 네? 관계 없는 거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보세요. 요거 방수야. 네? 요거 뭔가 하면 예, 복도식 계단식이라고. 그러면 요 가격이거든. 집값. 방수가 많으면 보통 그만큼 평수 크겠지. 그죠? 집값이 비쌀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 다음에 그럼 결국은 계단식일 때 항상 방수 많아야 됩니까? 그럼 관계없는 거 아니야. 그죠? 보통 복도식이 더 비쌉니까? 계단식이 더 비쌉니까? 계단식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건 방수 계단수 생각한다고. 관계가 없지. 아마 앞으로 시험 여기 나올 것 같아. 나 같으면 요게 왜? 이건 4번 냈어. 이거 2번 냈어. 더 이상 낼 게 없을까 문제가. 요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러면 다시요. 자, 이때 아까 제가 요걸 뭐 했습니까? 요구수익은 우리 아까 앞에 가볼까요? 어디 보는가 하면 위험관리 129페이지. 위험관리 크게 4가지 방식이 있죠. 자, 보세요. 자, 암기하지 말고 주인이 떠안겠다 보유, 상대편 떠넘긴다 증가, 철저히 분석한다 통제, 위험 있는 건 투자 안 한다 회피지. 그러면 우리 거기 보니까 요구수익, 즉 위험 조정 할인율이 어디서 포함되어 있습니까? 통제지. 철저히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보세요. 이제 분석한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쓰고 있는 요 위험 어떤 위험을 말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좀 이따 할 건데 위험에 대한 종류 2개 있거든. 예,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 2개 있어요. 예?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고. 자,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는 거. 비체계는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수익은요, 이때 쓰고 있는 위험은 무조건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만 취급한다고. 이 말은 벌써 철저히 분석해서 피할 수 있는 걸 싹 제거시킨 거잖아요. 그죠? 제거했다고 이게 뭐 있습니까? 위험 통제 아닙니까? 철저히 분석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위험 통제 속에 포함된다고. 다 분석했기 때문에. 왜? 이거 싹 다 제거했다고 피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자, 얘는 이론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과학적, 비과학적. 응? 느낌은 주관적이잖아. 비과학적 같은데 과학적이야. 왜? 무조건 몽땅 다 분석해서 피할 수 있는 거 싹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 좀 의미가 안 맞지만, 응? 134페이지 그 맨에 요구식 설명되어 있죠. 이론적, 과학적 그 말 뜻이 이게. 근데 시험 안 나올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제가 한방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약간 좀 뭐 있습니까? 저같이 약간 이렇게 좀 이상한 친구들 시험 낼 수 있거든. 이상한 친구는. 왜? 아니 이게 분명히 주관적 비하인데 왜 이게 과학이 나오냐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자마다 분명히 발할 수 요구서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틀린데 이게 과학적이었으면 약간 좀 이상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은 요거요. 요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위험은요. 여기 보세요. 은행은 내가 지금 딱 저축만 하면 1년 딱 주면 저 경과된 무조건 수익을 주는 거지. 그죠? 곧 이 말은 뭐냐? 무위험은 결국은 다른 말로 시간 대가, 시간 대가. 대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무위험에 대한 예가 뭐 있냐? 국공채 금리란지. 그 다음에 정기예금 있죠? 예금 금리가 이 속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가시라고. 자, 그 다음 위험 할증에서 중요한 건 우리 현재 위험에 대한 비용이 있죠. 위험 비용이 뭐라고요? 곧 이게 위험 할증이지. 그죠? 자, 따라서 이때 이제 조심할 거 요거 하셔야 돼요. 뭐 다른 건 거의 다 끝났는데 위험 할증에 쓰고 있는 위험인데 여기 위험 어떤 위험만 취급합니까? 체계적이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것만 다른 요것만 해볼게요. 자, 어디 보시는가 하면 135페이지 3실이죠. 3-11붙어 있죠. 뒷장에 있는 3-4일까지 한번 풀어볼래요? 4일까지. 그러니까 답을 찾는 건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나왔다 그걸 먼저 아시라고. 나오는 패턴을 빨리 기억하셔야 돼.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 되게 알겠지만, 그죠? 자, 3-1을 보니까 요구식은 시간 비용과 위험 비용. 시간 비용이 무위험이지? 위험 비용, 위험 할증이죠? 그래서 결국은 요구식 묻는 거예요. 3-1 가보겠습니다. 요구식을 결정한 데 있어 위험 할증률을 가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위험 할증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13급 이게 두 번 나왔죠. 26회 때 29회 작년 시험 나왔다고. 나왔는데 무위험률이 떨어지면 요구수익은요? 떨어지겠지. 비례니까 그죠? 그 다음에 3-14 가볼게요. 위험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익을 말합니까? 위험 대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다른 위험 할증률이죠. 그래 보시고 실제 중요한 곡이 있는 3-21, 22 이런 게 우리 지난 나왔던 건데 한번 봐볼게요. 위험 요구 수익은 위험이 커지면 따라 요구수익 뭡니까? 올라가지. 이럴 때 지금 쓰고 위험 어떤 위험만 취급한다? 체계적 위험만 취급해요.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또 3-3을 보니까 우리가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같으면 3-3이 가보니까 위험과 수익이 상쇄. 이거 보세요. 상쇄 이 말 뜻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위험이 크면 커진 것만큼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험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해서 위험과 수익은 뭐예요? 서로 상쇄된다 이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쇄를 말 뜻은 결국 뭐예요? 여기 말 뜻이 비례죠. 비례 관계입니다. 그렇게 묻는 거고 일단 그 정도까지만 일단 봐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여보세요 이제 이 요것을 다시 한번 이 표를 만들어 볼게. 요것을 이거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것만 지금 시험 안 나온 거 아니야. 요것만 이 관계 시험 여러분 났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 앞으로. 위험과 저기 있는 무위험은 전혀 상관관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딱 한 번 시험 낸 적이 있어요. 자 다시 이어보세요. 이런 시험 냈거든 과거에.
위험 혐오도와 무위험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시험 나왔다고. 아주 옛날에 11회 때. 그러니까 이걸 딱 내니까 왠지 느낌이 있죠. 전혀 관계없다 했다고. 그 느낌이 딱 틀린 같은 느낌이 딱 들어. 그죠? 혐오들을 자꾸 이 포인트 잡히 혐오들은 없다 생각하라고. 이거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 이 말입니까? 위험과 무위험은 관계 없지. 위험은 어디 속에 포함됩니까? 이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전혀 관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자 정리해 볼게. 이제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구 수익은, 자 다시 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이 있는데요. 요구 수익 먼저 하겠습니다. 요구 수익은 공식이 뭐죠? 무위험 플러스 위험이죠. 요때 요 가치를 제가 같이 연결해 볼게. 가치를. 자, 위험과 요구 수익은 무슨 관계? 같은 상쇄관계입니다. 무위험과 요구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지? 그런데 각각 있는 독립 변수인 무위험과 위험 무슨 관계? 관계없는 거지? 다시. 사람들은 위험이 커지면 자, 이 물건을 많이 삽니까? 적게 삽니까? 위험 큰 거 좋아합니까? 위험 낮은 거 좋아합니까? 위험이 클수록 그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 줄겠지. 수요 감소하면 가격은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 위험이 클수록 가치는 뭡니까? 떨어진다고. 그러면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죠? 자, 다시 보세요.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은 요 무슨 관계? 비례지. 예, 커질수록 요구 수익이 커집니다. 그 요구 수익과 가치는 결국 무슨 관계? 요거 비례, 요거 반비례거든. 그 얘도 뭐요? 반비례지. 관계가. 그죠? 요거까지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 다시요. 요때 쓰고 있는 위험 어떤 위험만 취급한다? 체계적 위험만 취급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누가 더 클 때 투자한다? 누가 더 커야 돼? 이게 더 커야 되지. 자,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요구 수익은 주관적, 객관적. 기대 수익은 제가 분명히 객관적이거든요. 이게. 그럼 바로 넘어가서 말할 건 제가 기대 수익을 바로 구할게요. 지금부터. 이 기대 수익도 가끔 시험 내거든요. 자, 어디 가는가 하면 137페이지요. 자, 137페이지. 여기 있는 기대 수익을 측정할 측정 방법이 있어요. 자, 측정은 이렇게 한답니다. 자, 보세요. 기본을 설명해 볼게.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보니까 제가 이 건물 살 건데 중개업체 들어가서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오냐 물어보니까 과거는 10% 정도 수익이 나왔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향후에 보니까 12% 정도 수익이 나오겠다. 이렇게 말했지. 여기 기대 수익이 아닙니까? 응? 조금 더 친절한 중개업체는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글쎄, 경기가 앞으로 좋아지냐 나빠지냐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대충 얼마 수익이 나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내가 중개업자면 왜? 난 항상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돼.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면 단 1년 후에 예상되는 수익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기대수익 이렇게 한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현재 경기가 1년 후가 보니까 호경기고 평소와 같고 그다음에 불경기일 때 수익은 달라진다. 그래서 예상 같은 보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아마 이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이고 평소 같으면 이렇게 수익이 나올 것이고 불경기면 이렇게 수익이 아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중개업자 한번 설명할 것 같아. 아주 친절한 중개업자는.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나면 대충 이렇게 나면 수익이 대충 수익이 얼마 될 것인가 보편 수익은 이제 찾아봐야 되죠. 설마 중개업자 뭐 있습니까? 야 이거 경기 나쁘면 8% 좋으면 그냥 12%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해. 이거 말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대충 몇 프로 된다 했을 때 자 이때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항목이 3개지. 그러니까 이 3에다가 12%, 10%, 그다음에 8%에서 평균 10%.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어떤 현상이 나오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창원시가 있죠. 1년 후에 경기 좋아지고 나빠지고 평소 같은 게 매번마다 똑같이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3분의 1씩. 그럼 결국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물어보죠. 현재 있는 중앙동이 있죠. 1년에 경기가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예상컨대. 창원시가 좋아질 망구 없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 마이너스 P가 뭐 1억씩 툭툭 떨어지던데 1년 경기 좋아지겠습니까? 그건 없어. 내가 봐서는. 그건 사실 예측 가능하거든. 시장 경기란 건. 그러니까 예, 우리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서 확률이 있어. 이렇게 날 확률이 있다고. 응? 그래서 예, 경기가 나빠질 확률이 한 60%, 평소 같은 확률이 뭐 30%, 좋아질 확률이 10% 하죠. 이렇게 제 값을 구한다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거 연습합니다. 퍼센테이지 좀 연습하는데, 자, 10% 곱하기 10% 얼마요? 몇 프로? 또 이거 생각하면 곤란해? 이건 아니겠지. 환산해 볼까요? 10% 환산하면 0. 얘도 이렇게 되는 거지. 하면 결국은 0. 뭐요? 01 나오지. 그럼 몇 퍼센트죠? 1% 아닙니까? 자, 이걸 이제 앞으로 실제 이런 시험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연습하는 방식은 둘 중에 한 개는 그냥 환산해주고 한 개는 그대로 써주라고 이렇게. 네? 써놓고 퍼센티지 없다 생각해봐. 0.1 곱하기 10 얼마요? 1이지. 요 뒤에 이거 붙어있지. 이렇게 하시라고. 이게 제일 빨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 혼돈이 없다고. 한 개만 전환시키라고. 그래서 그냥 퍼센트 없다 생각 그냥 그대로 곱해주라고. 그대로. 자, 다시. 그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10%면 결국은 자, 이거 0.1 되겠지. 그죠? 환산하면. 이거 0.3 되지. 0.6 되지. 자, 12 곱하기 0.1 얼마요? 1.2. 10 곱하기 0.4 얼마요? 3. 그 다음에 8 곱하기 0.6이지. 얼마 됩니까? 4.8입니까? 네? 맞지? 그럼 결국은 이렇게 다 더해보라고. 더해보면 이거 얼마 됩니까? 5, 6, 7, 8, 9네. 그럼 이 건물의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라고? 9%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3천원 곧 익히 될 수 있게 이게. 그럼 결국은 이 확률 더 같지. 확률이고 다르면 통계거든. 통계는 절대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 그래서 자, 중량은 측정은 여기 보셔야 됩니다. 산술 평균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가중 평균 합니까? 이게 확률당 이 가중이야, 가중. 그러니까 절대 기대 수익은 산술 평균하지 않고 항상 가중 평균에서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중 평균. 이렇게 내용을 딱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거든요. 사실은 나왔는데 자, 거기서 우리 137페이지 이 박스 있죠? 기대 수익에 대한 설명 있죠? 137페이지. 그 나오거든. 무조건 앞으로 있죠.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확률 나오지.
확률은 무조건 전부 곱해서 그냥 다 대주라고. 그 우측에 설명돼 있죠? 오래 가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요. D장 가볼까? 자, D장에 보니까 138페이지 2-1번 요거 문제 풀어보세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겁니다. 그냥 각각 곱해주라고. 그러니까 우리 20%에서 0.2 곱하기 4, 0.6 곱하기 8, 0.2 곱하기 1, 13 곱해주면 되겠지. 그죠? 0.2에다 4 곱하면 얼마나 합니까? 0.8 나오지? 0.6에 8 곱하면 4.8 나오지? 그 다음에 0.2 곱하기 13을 13 곱해주면 뭐 있습니까? 2.6 나오지? 그죠? 그래 구한다는 방식 마시면 돼. 할 수 있겠죠? 자, 여보세요 이제. 그러면 여기 다요. 자, 다시요. 정리해 볼게요. 이제 항상 기대 수익은 장래 예상되는 수익의 가중 평균을 통해서 구한다. 요거 수익은 내가 바라는 수익인데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대 수익이 더 크면 투자하겠지. 그죠? 그런 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관계 있지. 요것만 좀 잘 정리하시라고요. 물론 이거 200 시장 가치란 말과 투자 가치가 있는데 여기 그냥 가볍게 가겠습니다. 자, 다시 앞장 갑니다. 앞에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저기 있는 133페이지요. 자, 시장 가치는 이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번역하세요. 자, 보세요.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 이 물건 5 간다 10억 간다 이 시장 가치입니다. 거꾸로 투자 가치는 뭐 있습니까? 투자진 내가 느끼는 내가 바르는 가치예요. 나라면 얼마 주고 사겠다는 것, 이게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투자 가치라고. 자, 다시 우리 기본세 있죠? 요거 얼마입니까? 기본세가 37,000원인가? 그죠? 거기 무슨 가치? 그게 시장 가치요. 내가 봐서 현재 이 책은 4만 원 가치가 있어. 이게 무슨 가치죠? 그럼 누가 더 크면 투자합니까? 다시. 나는 현재 이 책을 4만 원 줄 용이 있지. 그죠? 내가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실제 얼마 주고 삽니까? 37,000원이지.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4만 원가 줄 수 있는데 실제 37,000원 사지. 이거 투자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하는 거지. 그거 누가 더 커야 돼? 네, 그거 마시라고. 그러면 자, 다시요. 우리 학원 건물이 시장에서 100억 정도 매매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 건물이 싸다, 어떤 분은 이 건물이 비싸다 말하겠지. 그 차이 뭐죠? 각 개인마다 바랄 수 있는 무슨 차이? 투자 가치 차이지. 그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겁니다.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이고 시장 가치는 공정한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치니까 이건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무조건 주관적, 객관적까지 모두 판단하시라고. 자, 지금은 요것만 하세요. 요것만. 이렇게만. 자, 그래 보시고 뭐 다른 지문 게 있지만 뭐 금방 이해될 것 같은데, 자, 우리 거기서 135페이지 제가 두 개만 할게요. 자, 1-2하고 1-31, 32 요거 할게요. 1-2는 뭐 있습니까? 무조건 나오거든. 예상이란 말 딱 튀어나오지. 무조건 이건 기대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1-3일은 중요한 건, 자, 잠시 이어보세요. 요구 수익은 지문상 무조건 뜨는 말이 있어요. 항상 요구 수익은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이란 말 딱 나오지. 이건 100% 요구 수익이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자, 다시. 그 말까지 보면 요구 수익인데 그 다음 볼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최대입니까? 최소입니까? 최소한 확인하시라고. 그러니까 위험을 통해서 요구 수익을 먼저 알고 그 다음 가서 뭐 있습니까? 예, 최소한 시작을 하고.
그런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1-3이 마찬가지죠? 그죠? 2-11, 2-12 요거 해보죠. 2- 그 두 개만. 항상 누가 더 클 때 투자한다? 기대가 더 클 때. 자, 2-3번.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 누가 더 커야 됩니까? 투자 가치.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래 보시고요. 예, 이제 좀 쉬었다가 137페이지 했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예, 저기 있는 142페이지 평균 분산법과 포트폴리오 할게요.